해밀초등학교 교장 유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해밀 교육마을 가능성 및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밀 마을이 만들어진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완성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는데 좀 뭔가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벌집 모양의 이 그림은 마을 인생학교라고 예전에 다녔던 학교에서 생각했던 마을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마을이 첫 번째 컨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벽을 높게 한다거나 혹은 CCTV를 많이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전하게 하는 안전망이 되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을에 나갔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봤을 때 훨씬 더 안전한 마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사실 더 많은 배움이 있을 수 있고 항상 배울 수 있고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 교육청에서 말하는 혹은 세종시에서 말하는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습이 마을 자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밀 마을에서 조금 더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밀 교육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밀 교육마을은 원래 마을교육이라고 하죠. 교육마을이라고 이름 붙인 건 우리 영어마을 이런 식으로 뭔가 더 교육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마을 이런 느낌을 가지도록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교육마을 이름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이 교육을 중점을 두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해밀 유치원, 해밀 초등학교, 해밀 중학교가 2020년 9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밀 고등학교는 이듬해 3월에 개교를 했고 해밀 유초중학교가 개교한 이후 한두 달 사이에 여기 학군 내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100세대가 입주한 상태이고 주변에 여전히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 지금 택지 공사 중이고 아마 올해 내년에 조금씩 더 입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다른 행정동과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작은 규모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은 학군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건 하나의 커다란 공원 속에 해밀 유치원, 해밀 초등학교, 주민센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해밀 마을 교육단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가 세종시청과 세종시 교육청이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우고 혹은 살아가는 게 일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든 곳이 해밀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에 보이는 하늘 밑에 보이는 청색 건물이 1, 2학년 다목적실입니다. 보통 3, 6학년이 강당을 사용하고 1, 2학년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죠. 특히 여기는 1, 2학년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원형광장, 여러 가지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한 번쯤은 지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통학로, 입구로 들어오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 교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물 속에 있는 중정, 그리고 중정에서 바라본 하늘,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1, 2학년 다목적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학년 교실은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바닥이 난방이고 뒤에 수도꼭지가 보이는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장 그리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요 정도가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은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중심을 잘못 잡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앉아서 신을 수 있는 이런 좀 세심한 배려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다른 외부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2학년 교실이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다락방이 있는 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꼭 2학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에는 다락방이 있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1층 옥상이기도 하고 2층 데크, 가장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활동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로 옆에가 바로 교실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 5분만 주어져도 나와서 조금이라도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3, 6학년이 주로 사용하는 강당, 나중에 뭐 방과후라든지 선생님들도 여기서 체육 활동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근 산에서 바라본 해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건 조금 몇 개월 전에 찍었기 때문에 완전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약간 공사 중일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런 학교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생각했을 때 학교의 주변 여건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학교 안에서 우리는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선 학교는 신뢰와 협력을 어떻게 쌓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 또 사실은 신뢰와 협력을 쌓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조금 기억나는 장면 중에 몇 가지 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장실 입구에 붙어 있는 우리가 등교해야 하는 이유라고 쓴 6학년 친구들이 쓴 대자보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이건 하필이면 우리가 방학 즈음에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돼가 있어서 전면 등교하지 못하고 3분의 2 등교라든지 뭐 이렇게 부분 등교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졸업을 앞둔 6학년 아이들이 10여 명의 아이들이 교장실로 와서 우리는 등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싶었고, 사실은 이것이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실제로 학교가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음속에 조금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인근 학교에서 코로나19 좀 감염이 있었던, 그래서 좀 힘들어했던 학교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생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해서 보냈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같이 배우고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힘을 건네는,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건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2층 데크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틈틈이 약간 미니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미니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던, 우리 학교에서 30분 정도의 중간 놀이 시간이 있는데 이때 선생님들이 준비한다고 5분 정도, 그리고 몇 번 연습하느라고 소리를 냈더니 아이들이 한 3분, 4분 만에 이렇게 몰려들었던 사진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같이 모여서 아주 큰 의미는 아니지만 공동의 경험, 야 맞아, 우리 학교에서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제가 작년에서 단 하나의 사진을 꼽으라고 하면 꼽는 사진입니다. 1월 5일 날 6학년 졸업식 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코로나 방역 수칙상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499명 이하까지 가능했고, 실제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졸업생 120명에 부모님 뭐 240, 50명 해가지고 거의 400명 가까이 같이 행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때도 코로나19가 되게 확산세가 심해서 학급당 뭐 학년 내에서의 학급 내에서의 졸업식 혹은 온라인 졸업식을 했는데, 우리 학교는 이렇게 다 모여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물론 걱정이 많았고 여러 가지 좀 대비도 좀 철저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 졸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난 학부모님들과 몇 가지 사진을 찍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 졸업식을 위해서 지지난주 외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쩌면 평생 한 번뿐인 졸업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또 같이 만들어가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기획을 했던 6학년 부장 선생님,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6학년 장이라고 부르는데 학년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졸업식을 할 생각을 했냐고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이 학년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졸업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이 마음 하나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학부모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보내는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이 졸업식은 만약에 뭐 코로나19라든지 등등 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제로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문제를 삼지 않겠구나.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신뢰가 쌓여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소중한 좀 기억이었습니다. 지난 12월 전면 등교를 하다가 부분 등교를 하게 됐고 보통의 부분 등교를 할 때도 교육 공동체가 의견을 모아서 이 수칙과 약간의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오는데 이때는 좀 더 유익업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1,700명 이상의 학교는 다 부분 등교를 해라. 1, 2학년은 등교를 하고 다른 학년들은 부분 등교를 해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의 의견들은 기왕에 남은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전면 등교하면 안 될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나름 고민을 하다가 설문조사를 했고 물론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주째 연석회의라고 학생, 학부모, 교사와 같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장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안내장을 내보냈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나름대로 의미를 담았는데 학부모, 교사의 설문은 말 그대로 의견을 수합하는 단계로서의 과정 그리고 3주째 연석회의는 학부모, 교사 설문이 51대 49 이렇게 나오더라도 50일에 그러니까 설문에 기대어 결정하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3주째 회의를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였고 뭐 공동체 의견 및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장이 결정하겠다는 건 사실 그런 고민들이 있죠. 설문에서 만약에 9대1, 8대2, 7대3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뜻을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은 학교 여건이나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설문에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의견이 51%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를 거예요 하는 건 사실 교육을 나름 책임지는 학교 입장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장이 결정하고 이건 나의 결정이 학교장의 결정이 내 결정이야 이런 것보다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처럼 전면 등교를 하자 이렇게 나왔고 여기 학부모의 설문 결과는 거의 80% 이상의 참여를 했고 그중에 81%가 전면 등교를 하자. 교원은 50명 중에서 여기도 80몇 %의 참여율과 더 높은 86%가 우리 그냥 전면 등교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조금 더 전면 등교 비율이 낮긴 했습니다. 나중에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 더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선생님들도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전면 등교를 원했다는 건 학부모로서 되게 감동이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저 역시도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뢰는 한순간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쌓이는 건 아니죠. 점점 좀 누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가정통신문을 예전부터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가정통신문은 뭐 학교장 편지 형식으로 기존의 통신문과 약간 형식을 달리해서 저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때 항상 제가 보내는 말미나 뭐 중간쯤에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였냐면 전화번호를 공개한다는 건 좀 나름대로 좀 걱정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함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큰 소통의 통로를 하나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여기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오거나 이런 건 1년 반 동안 거의 10통화, 15통화 이 정도 받고 사실 대부분은 좋은 의견, 좋은
좋은 뜻으로 온 전화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했지만 상대방은 이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된 전화번호로 전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소통의 통로를 크게 만들었지만 상대방은 작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좀 만들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그때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 활동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사실은 걱정도 많기도 하고 만일에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책임질까 이런 걱정들도 많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0분 정도의 중간놀이 그리고 60분 정도의 점심시간을 다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데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가정통신문에 코로나19 확진 혹은 뭐 사례는 나올 수 있다.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이고 혹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도 학교장이 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실은 저 말고 우리 해밀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런 과정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학교를 좀 만들어내는데 혹은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신뢰를 쌓는 좀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는 어떤 조직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학교가 있었고 지금도 학교가 있고 분명 미래에도 학교가 있을 텐데 현재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현재 학교는 과거와 좀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학교에는 왜 이렇게 많은 갈등과 소소한 다툼과 이런 일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봤더니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국회였습니다.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국회에는 당연히 그런 갈등과 다른 생각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만약에 국회가 그러지 않는다면 사실은 죽은 국회가 되겠죠. 다만 거기에 폭력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문제지 국회는 당연히 많은 말싸움과 갈등과 생각의 차이가 분출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학교에 살고 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도 있지만 60대의 교직원도 있고 다양한 학부모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도 10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100명의 교직원 그리고 2000명 가까운 아마 보호자가 생활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지식을 전수받고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 혹은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학교는 당연히 갈등이 생겨야 되고 이 갈등을 잘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가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력도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고 그 등수에서 뭐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잘하는 아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 학력의 개념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의 모습들은 사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관료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료제는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관료제도 몇천 년 동안 발전되고 왔죠. 이 시대에 맞게 또 변형되어 오게 됐습니다. 관료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죠. 가업의 전문화, 서열화, 혹은 뭐 관료적 이력에 따른 보상. 예를 들어서 한 10년, 15년이 지나면 뭐 교장을 할 수 있다, 교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관료적 이력에 따른 보상이겠죠. 저는 당연히 학교는 하나의 행정부처, 행정기관으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관료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럽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관료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세종시 교육청과 시청과 협력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세종시청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경우 혹은 주민센터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군대처럼 그런 문화는 아니죠. 거기에도 어떤 팀이 만들어지면
팀을 이끌 만한 리더가 팀장이 되고 이런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전문가 조직이기도 합니다. 흔히 뭐 법률가라든지 의사라든지 여기를 전문가라고 하고 우리 교사들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실은 나름대로 좀 수평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율성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실히 학교 집단은 관료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전문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밑에 써놓은 바와 같이 교사 80%가 찬성하는 정책은 시민 80이 반대하고 시민 80이 찬성하면 교사 80이 반대한다. 이 얘기는 좀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사가 하는 건 배우고 가르치고 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시민은 살아가는 시민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과 삶이 일치되는 사회, 혹은 배우는 게 살아가는 거와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이렇게 개입이 있다는 건 배우는 거와 살아가는 게 개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조금씩 간격을 좀 좁혀가는 게 우리가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사 80과 시민 80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건 아니죠.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간격을 좁혀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 얘기하죠. 사실 거버넌스라는 말은 여기 정의를 찾아보면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뭐 통치 방식 혹은 뭐 좁은 의미로 협치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학교로 좀 좁혀보면 여기에는 학교 교육 거버넌스 대표적인 게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나름대로 결정에 참여하는 걸 말하죠. 근데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실제로 만들어진 건 지금부터 25년 전 1997년, 98년에 시범 운영되고 98년부터 전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됐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법률을 만들 때 그 근거를 보시면 교육 자치를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부모가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학생대로 물론 지금 학생들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의견을 가져와 가지고 반영한다기보다는 개인으로서 오는 경우가 좀 많죠. 지역사회도 지역사회에서 등망이 있는 자가 추천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름아름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거버넌스 개념을 저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하고 설명을 드리면 거버넌스 개념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에 있던 학교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학교 앞에 신설학교였습니다. 신설학교 앞에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었고 이 사거리에 아이들이 특히 등교 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이 사거리에 있는 신호가 총 4개가 있는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신호가 바뀌면 우르르 갔다가 그래서 이 모습을 관찰하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의논하기를 여기를 동시 신호로 만들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뛰어가도 덜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그 당시 학부모회랑 뭐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경찰서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었죠. 우리 학교에 특히 등교 시간만이라도 이때만이라도 시간을 4개 횡단보도에 동시 신호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주, 3주 후에 실제로 그렇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신호가 하나씩 번갈아 가는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이제 물어봤죠. 이제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렇게 바뀌게 된 이후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신호가 동시 신호가 불편하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여기 출발할 때 집에서 출발할 때 1, 2분의 차이. 왜냐하면 동시 신호는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이렇게 이 조금 기다리는 시간은 나중에 이 혼잡한 시간을 지나고 직장에 도착했을 때의 도착 시간은 한 10분, 20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삶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죠.
그리고 나서 안에서 좀 옥신각신 얘기가 오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시신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직장이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왔다가 결국에 투표를 냈고 결정은 당연히 동시신호가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걸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닌 것으로 나겠죠. 왜냐하면 그 학교에 10집이 있으면 10집 중에 초등학교 아이가 다니는 집은 2집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 이상 거의 80에 가까운 가정들은 조금이라도 좀 더 직장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한편에서 또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학교에서 그런 민원을 넣기 전에 학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이런데 혹은 뭐 엘리베이터에 종이를 붙여 놓는다든지 우리가 안전한 등교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의견 주세요.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사실 동기신호가 아닌 것으로 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 나중에 또 다른 결정을 했을 때 제도적으로 바꿀 때 한 번쯤 이건 학교에 영향이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단위들이 뭔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거버넌스 기구는 해밀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 거버넌스 기구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예전과 비해서 훨씬 더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과정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 시간은 보통 학교에서 아침에 학교에 와서 수업이 끝나고 학교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지금까지 교육과정 시간이었고, 공간은 교실, 강당, 과학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하고 운동장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담임 선생님, 전담 선생님, 혹은 뭐 교감, 교장 이 정도가 우리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코로나19에서 느꼈지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시간도 있고, 혹은 가정에서의 시간, 그리고 여가 후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방과 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예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도 있지만 학교 교실 속에서의 수업, 운동장, 혹은 밖에 나가는 거, 뭐 이런, 혹은 아파트, 혹은 뭐 주민센터 등등에서 공간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예전에는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알려주시는 지식이 거의 절대적인 지식이었고 배움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다른 세상이 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연결시키는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는 플랫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플랫폼이라는 건 학교가 민주적인 문화에서 학교의 담을 넘나들면서 여기에는 학교가 아이들이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 너와 우리를 공동체를 배우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예술을 얘기할 때 악기를 하나 잘 다루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부분들로 예술을 향유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는 학교의 교육이 모든 사람들을 예술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나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우는 게 사실 학교의 역할이죠. 그래서 학교는 뭔가를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학교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전부터 실행까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의 발견은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 생각한 건, 비전의 발견은 우리가 헌법을 새로 발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비전은 뭐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뭐 21세기 세계를 선도하는 뭐 창의적인 뭐 인재 육성 뭐 이런 것들이 비전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좀 가까이 왔죠.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지식을 전달하고 혹은 돌봄을 하고 사회화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의 기능이 좀 강해졌고, 사실은 지금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사회를 얘기하면서 사회화에 대한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와 이 소속된 구성원들이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도 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공동으로 그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일,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실 지식 혹은 진실 혹은 진짜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은 좀 다른 시대가 됐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정답인 시대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디자인되는 공동의 경험이 민주주의의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을 지키거나 이 결정을 어긋나게 하거나 이 결정이 무효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디자인해보고 이걸 또 깨지는 경험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해보면서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그 학교다우려면 나름대로 비전을 세우고 좀 의미를 두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입체적인 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입체적인 아이란 말은 사실 저마다 아이들마다 속도와 방향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속도와 방향이 다른데 이 속도와 방향이 다른 아이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만약에 A라는 아이가 있으면 이 A를 제가 보는 A의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A의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보는 거랑 선생님이 보는 거랑 혹은 친구가 보는 거랑 후배가 보는 거랑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모습들이 다 합쳐졌을 때 그 아이의 오롯한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학교는 이 본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본 모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 저는 이런 곳을 학교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아마 이런 곳을 전인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소외받지 않는 교육 이런 말들이 사실 이런 말과 입체적인 아이와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만들었으면 비전에 의미를 두는 건 중요하죠. 비전만 만들어 놓고 이건 따로 떨어져 있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 바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요건 제가 어느 학교를 찾다가 찾은 홈페이지를 뒤지다가 찾은 겁니다. 혹시 어느 학교일지 이렇게 제가 조금만 힌트 주면 알 텐데 첫 번째는 여기에 헌장이고 총칙에 보시면 1번이 민족 주체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2번이 영재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학교인지 아시겠죠? 그 민족 사관 고등학교. 그죠? 그러니까 민족 사관 고등학교는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이 학교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장처럼 뭔가를 실행하는 과정들을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여기는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는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부분이라서 아무리 새롭고 획기적인 교육의 방법이나 패러다임도 교사와 학생들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본다. 학생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실제로 교육의 본 모습은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과 화려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는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빠지는 저는 오류라고 생각되는데 뭔가 예전에 보면 외발타기 혹은 줄넘기 혹은 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는데 여기도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나왔던 학교니까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술제라는 게 있었는데 봄과 가을에 봄에 일주일 동안에 체육대회 온갖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체육대회 그다음에 가을에는 합창과 연극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 학교의 특색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이런 예술제와 예술제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특색 교육은 어느 그 프로그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특색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이 학교는 어떤 주변 여건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인지를 잘 따져보면 그 학교가 만들어내는 그럼으로써 만들어내는 교육이 좀 특색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해밀초등학교 홈페이지 제일 첫머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제가 이제 쓴 부분 중에 지금부터 우리 해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고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하고 진지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슬픈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책을 덮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런 학교가 꽃길만 걸으세요. 뭐 부자 되세요. 이런 학교 그런 곳은 아니죠.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 곳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학교 폭력 제로와 혹은 학교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곳이 학교가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경험해 보는 것. 저는 중간놀이 혹은 뭐 쉬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중간놀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뭔가를 계획해보고 예를 들어서 놀이를 계획하면 놀이의 규칙을 정하고 혹은 놀이를 해봄으로써 인해서 약간의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해소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현재 학교의 모습을 이렇게 역할이나 이런 걸 좀 그렸을 때 그러면 해밀초는 학교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크게 염두에 둔 건 첫 번째는 학년 군제였습니다. 학년 군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8살 때 배워야 되는 것, 9살 때 배워야 되는 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걸 배우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갔을 때 재수나 삼수를 하면 정상적으로 입학하지 않은 것이죠.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정상적으로 입학한 아이.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학년 문제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7년도 미래교육 보고서에서 이미 학년 군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리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학년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년 문제가 좀 어렵게 되는 부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되게 딱딱한 학년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왜냐하면 교과서라든지 학년제 활동으로 움직이는 거라든지 학교에 가보면 실제로 학년 연구실이 있고 학년군 연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년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현재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건 아이들의 흥미와 적성과 뭐 선택권을 좀 보장하기 위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과 인사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는 뭐 예산과 내용은 뭐 교육과정이니까 인사를 보시면 작년과 올해의 인사는 1, 2학년군은 1, 2학년군에서 움직이고 3, 4학년은 3, 4학년군에서 움직이고 5, 6학년은 5, 6학년군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이번 겨울 방학 때 학년군 교육과정을 짜고 학년 교육과정을 짜고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마 올해 활동을 하고 내년까지 운영해보면 뭔가 여기에서 좀 우리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우리 현재 대부분 학교들이 뭐 교무 연구 체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 교무 연구 체제는 사실 이 시대에 맞는 학교에 맞나 하는 고민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무 연구는 예전에 교육부에서 뭔가 일을 만들면 물론 교육부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일을 만들고 교육부는 교육청에 그 일을 내려보내고 교육청은 학교에 일을 내려보내고 학교는 그 일을 받아서 분배를 해서 일을 하고 다시 수합하여 올리고 뭐 올린단 말이 보고한다는 말이겠죠. 이런 체제였다면 지금은 학교자치, 교육자치를 얘기하시던 시대에는 학교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 역할을 하기 위한 역할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업무 지원팀을 구성하고 여기는 학교 교육팀과 마을 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을을 연결하고 학년을 연결하고 아이들의 적성과 흥미, 관심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도 좀 플랫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든 게 징검다리 팀 프로젝트라고 요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역할이 있고 할 일을 분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무, 연구, 방과후, 정보, 과학, 체육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 외에 기타 업무에 속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혹은 최대한 가까운 업무에 좀 연결 부분을 찾아서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에서 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할 일에서 역할로 가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만들고,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있으면 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에서는 뭐 교무, 연구 뭐 등등보다 뭐 교육과정, 뭐 생활교육, 뭐 교사 지원 등등의 이런 이름들이 만들어지고, 이건 사실은 저는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갈 일은 있겠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니까 교육과정과 수업과 상담과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대신 그 학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이런 업무들은 새롭게 조금 더 부여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러면 교육청과 혹은 교육부와 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텐데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이것도 그 안에서 좀 해결해 나가면서 좀 공백을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학교의 모습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교무실, 행정실이 있거나 혹은 요즘에는 교무실 내에서도 학년과 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학년과 지원팀이 나눠져 있으면 이 사이에 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 이 갈등을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행정실과 뭐 교무실 혹은 지원팀과 벽이 생기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사실은 갈등이 생긴다는 건 대부분은 뭐 오해와 혹은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소통의 문제가 대부분 큰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 그 공동체가 가진 힘이겠죠. 저는 이런 갈등들은 누구의 잘못보다는 이 사이에서 갈등을 우리가 그 교육 공동체에서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는 지금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혹은 결정하는 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참여하면 뭐해, 바뀌는 게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권리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의 공통적인 일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가질 때 내가 보는 만큼 시야를 가지기 때문에 전 최소한 학교 구성원이면 학교에서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를 조금씩은 알아야 되고 일부분이라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 교육과정은 보통 학교 교육은 따로, 그리고 학년 교육과정은 따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특히나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은 되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작은 학교들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는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C줄과 날줄은 뭐 그런 방편 중에 하나로 만들어낸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학교, 이건 뭐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이 좀 해당될 텐데, 저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세분화하여 논의하되 절차를 만들고 의견을 존중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50명의 사람이 있는데 다 하나하나 다 논의하기 힘드니 여기서 논의해가지고 뭐 5명 정도의 TF를 꾸리고 결정하는 바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절차를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TF에서 만들어낸 걸 따르지 않죠. 여기에 더 좋은 의견이라고 보태고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의미 없어지는 일들이 많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조금 더 축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의견을 나는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 지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중에 좀 반영해줘. 저는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 자체가 저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는 회의들하고 결과가 다르면 우리가 만난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최대한 의미를 두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존중해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시면 학년 교육, 뭐 학교 공통의 이런 학교 교육 과정, 학년에서 하고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만들어가겠죠. 만들어가고 학생들이 하는 건 최대한 존중해주자. 사실은 저는 학생자치회 활동은 가장 뭐 혁신학교, 학교의 가장 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학생자치회에서 만들어낸 의견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에도 학생자치회를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할 텐데 여기에도 논의를 하면 최대한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우리가 결정한 바를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교사회 혹은 교직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결정들 사실은 교사들이, 교직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거버넌스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직원들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낸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사실은 교사회 교직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사회 교직원회는 전체가 다 모이는 다모임도 있을 수 있고 기획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학년별 협의회 혹은 다른 주제별 전학공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교직원 전학공이 교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자치회라든지 학부모 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할 수 있는 통로의 핵심의 키는 당연히 교사들이 들고 있죠. 교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회와 학부모회와 혹은 지역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비전 중심의 운영체제 아까 얘기했던 학교 교육팀이든 교육과정팀이든 마을 교육팀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자치회는 예전에는 학생자치회 혹은 학생회 물론 학생자치회는 학생회 중심으로 된 학생회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일반 교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치 활동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예전에 보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꿈을 위해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곳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표현을 욕망이라고 썼지만 꿈과 희망 포함한 내용이지만 꿈과 희망은 멀리 있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욕망이라고 표현을 썼고 이걸 표현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주체와 또 만남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는 게 학생자치회 혹은 학급자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 중에서도 학부모 자체는 되게 멀고도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학부모 자체가 핵심 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대표성 확보가 가장 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학부모회를 맡으면 교육과정 설명을 하고 학부모 총회를 할 때 올해 학부모회를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이끌어 주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들어주면 박수치고 또 학부모 회장으로 추대를 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봉사해오고 추대되고 등등 해서 학교의 혹은 역할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교장선생을 만나고 교장선생과 담판을 짓고 요구를 하고 이런 관계에서 저는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선거하는 과정들 있죠. 입후보를 한다거나 공약을 설명한다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학부모회장은 절대 개인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A 학생의 부모가 아니라 이 학교의 학부모 대표로서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이건 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여해 주는 것도 사실은 학교 교직원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가 민원의 대상자 혹은 수요자가 아니라 실제로 학부모회가 우리 교육을 잘할 수 있는 협력자 혹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힘들겠지만 교사 혹은 교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 사거리의 신호등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교육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 한 번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했을 때 학교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학교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계층 중에서도 아이들이 있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서 한 번쯤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저는 지역사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까지는 교육의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를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도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좀 핵심은 사실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크죠.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비전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학생과 교사들이 만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혼자 다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작은 리더, 그러니까 학년회 혹은 학급을 일을 나눠서 할 텐데 이런 책임지는 작은 공동체의 리더를 어떻게 잘 지원해 줄 것인가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하나의 시스템 정도로 볼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밟으면 좋을까 혹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예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학생 학부모를 만나고 학년을 벗어난 모임을 하고 학년에서 학년 모임을 하고 학생 또 여기 마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회의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의 이제 선생님들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2번, 3번 정도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1년의 과정, 1년 동안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 달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사를 하고 기획을 하고 3월 달에 안내하고 중간 평가를 하고 다시 도는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건 12월 달에 학교는 내부 인사를 하고 학생회를 구성하고 학부모를 구성한다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보통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인사는 전보를 다른 학교로 가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짜고 그리고 전보할 사람들을 위한 다시 전입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자리를 골고루 좀 남겨놓고 물론 부장, 학년장이 먼저 임명이 되겠죠. 임명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학생회도 이때 구성하고 5학년, 주로 5학년, 4학년이 되겠습니다. 구성하고 1, 2월 달에 기획하고 3월 달에 안내하는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3월 달에 구성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뭔가 계획 짜도 교육과정의 중간에 들어오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1학년 학부모는 들어오는 1학년 학부모는 학부모회장이 될 수는 없죠.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이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다시 전입하는 교사는 부장이 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부장이 없으면 겨우겨우 없어가지고 어차피 반드시 꼭 채워야 되는 한 자리가 있다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그 학교에서 1년 정도를 살아보고 이 학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하자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와 마을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학교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시장 선거를 하면 시장과 한 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러닝 메이트를 한다든지 보통의 나라들이 혹은 시장이 되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자치 안에 교육자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좀 따로 분리되어 있죠. 이건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계속 이제 합쳐지도록 조금씩 연계되도록 하는 게 현재 교육의 방향이죠. 왜냐하면 이 마을교육이 중요해진 건 우리가 삶과 배움이 일치된다고 말했을 때 이 마을은 태어난 아기부터 거의 어르신까지 이 전 생애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부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아이들이 내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이 공간이 우리 마을이라는 공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마을이라서 이 마을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이 이제 합쳐지고 연계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 실제로 학교 교육 중에서도 우리가 학교 교육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중에 좀 핵심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마을 교육은 대부분 요 정도의 결합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능 기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봉사활동 혹은 축제에 들어와서 뭔가를 물건을 판다거나 뭐 먹거리 장터하는 부분 혹은 조금 더 들어오면 동아리 활동에 도와주는 정도가 요 정도의 저는 마을 교육과 학교 교육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학교 교육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저는 학교 교육의 노론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떼놓고 또 마을 교육 중에서도 노론자라고 생각하는 걸 따로 떼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달기식으로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 중에서도 저는 뭐 교과도 가감없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요 그림은 앞선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은 우리가 선택 사항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학교 교육이고 교과와 창제로 구분되어 있고 이건 운영 단위는 보통 학년이나 학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굳이 마을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돌봄, 동아리, 뭐 개인을 따지면 보육, 육아 그리고 주민센터는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있고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업무가 있을 텐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방과 후나 돌봄은 학교 교육에 속하냐 마냐 되게 사회적 논란거리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학교와 개인과 주민센터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걸 학교와 주민이 같이 운영하는 마을 교육센터, 뭐 가칭이 되겠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 아까 그 동그라미 원으로 봤던 부분 중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연계하면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 중에서도 오전과 오후, 뭐 굳이 이제 오전과 오후로 나눈 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있고 마을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은 학교 교육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5, 6학년 수업이 있으면 5, 6학년 오전 수업은 학급이나 뭐 학년에서 진행을 하고 오후 수업 뭐 5, 6교시 정도는 학급 단위가 아니라 학년군에서 예를 들어 학년군에서 마을을 주제로 나는 마을의 지도를 그리고 싶다. 나는 마을 상징물을 만들고 싶다. 나는 마을 뭐 구석구석 탐험하고 싶다. 등등 흥미를 찾아서 팀을 조직하고 이 팀별로 활동하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팀별로 활동할 때 이 교사 한 명이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프로젝트 지도사라 그래서 사람들을 학부모와 마을 주민을 연수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 지도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기 오후 학교, 마을 주민센터에서 만들어내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교육을 징검다리 교육이라고 지금은 정식 명칭은 징검다리 팀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향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이 만나야 될 텐데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예를 들어 해밀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햇살 교육이라고 만들어내고 안에서의 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냈고 다른 학교에서는 그 학교의 환경과 여건을 따져서 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무엇일까 이게 되돌아봤더니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육마을협의회, 마을교육협의회 이름은 붙일 수 있겠지만 교육마을협의회가 있었고 이 교육마을협의회는 사실 마을교육 거버넌스 기구였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초, 중고, 기관장 혹은 실무자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님 그리고 뭐 총무 그리고 주민센터의 동장님, 실무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까지 결합해가지고 만든 게 교육마을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가 지금은 좀 정기화돼가지고
1년에 4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기획을 하고 여름, 가을에는 운영을 하고 겨울에는 좀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21학년도 예를 들면 뭐 크게 3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같이 마을 축제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마을 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초, 중고, 마을 주민센터 등등 해가지고 TF를 구성하고 TF가 계속 축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마을 축제를 만들어 한 이유는 사실 마을 축제라는 건 가장 가시적이기도 하고 가장 체감적으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여기가 학교와 마을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핵심 프로그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용 학습 공간은 이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좀 공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강당, 시청각실, 컴퓨터실 이런 부분들을 개방하고 또 아파트에는 요즘 아파트들은 되게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세미나실도 있고 뭐 여기는 수영장도 있고 뭐 쿠킹 클래스 등등 이런 공간들을 공유하고 또 주민센터는 이제 주민센터대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소통의 문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교사 양성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거나 배우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기준에 통과한 사람들은 뭐 학교 교육 과정에도 좀 참여를 하고 마을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3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계속 이제 추진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사실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같이 추진하는 이 단위가 교육마을 협의회. 아마 이게 다른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만들어지기도 있고 하고 나중에 그러면 이 교육마을 협의회가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좀 생각해 봤을 때 전 2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어쨌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심의하고 회의하는 기관으로서의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실무로서의 기관을 가지는 교육마을 센터가 있고 이 교육마을 센터는 오후학교를 책임지는 단위. 왜냐하면 아마 이걸 지도하려고 하는 다른 뭐 지역에서는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 교육마을 협의회를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 이것을 실행하거나 정리하거나 추진하는 사실은 실무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담 마을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이런 협의를 했으면 이걸 책임지고 챙기는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죠. 어떤 해밀 마을에서는 학교에 선생님이 있지만 이걸 학교 선생님에게 마냥 맡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시도할 때는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뭐 등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혹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청과 교육청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행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주체가 한 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그림을 보면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해밀동 교육마을센터가 있고 궁극적으로 만들어갈 때 여기에는 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안 사업 등등 합쳐가지고 이걸 재조직하고 해서 이걸 해밀 뭐 이름은 이렇게 붙여질 텐데 이 마을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 이걸 나중에 이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해밀에서 했던 이 팀의 이름들 아까 얘기했던 징검다리 팀 프로젝트 그러니까 오후학교와 오전학교가 만나는 팀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고 나왔을 때 총 나왔던 게 27팀이 나왔습니다. 5, 6학년 7팀이 나왔고 여기에는 담당 교사가 1차 책임지는 담당 교사가 있고 이걸 도와주는 프로젝트 지도사가 한 명씩 다 붙습니다. 그리고 활동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5, 6학년이니까 6학년 부장, 5학년 부장이 뭐 총괄 책임지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경험상 이 활동 장소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7개의 이 부서가 있으면 27개 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미술실, 음악실 등등 쓰다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건 프로젝트 지도사 1기 과정 지금 2기까지 만들어서 거의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 팀들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요 한 부분이죠. 금요일 오후에는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중에 사실 요거는 네 여기는 요 아까 프로젝트 지도사 했던 분들이 팀을 맡아서 같이 1교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뭐 과학실 뭐 미술실에서 하고 이렇게 음악실에서 하고 뭐 밖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런 상황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부분만 금요일 5, 6교시 또 1년 연중하는 게 아니라 좀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하거나 뭐 20몇 시간 하거나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아이들의 개개인별로 시간표가 좀 다른 혹은 팀별로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나아가보면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도 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우리 팀을 구성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한 시대. 근데 그 공간이 학교를 벗어나서 마을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의 뭐 첫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학교에 오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를 하교하게 되면 돌봄이나 학원이나 놀이터나 뭐 집이나 등등 이렇게 가게 되겠죠. 가게 되고 집에 가서 뭐 저녁을 먹고 뭐 가족과 얘기를 나누고 잠을 자고 다시 학교로 오고 이런 하루의 일과를 보면 요 생활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물음표라고 써놨지만 예전에는 이 물음표가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랄 때 그냥 동네에서 노는 게 요 시간이었죠. 근데 이것도 동네가 사실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동네 놀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사회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사회화를 갈 데가 없어서 돌봄을 가게 되고 갈 데가 없어서 학원을 가는 친구들 물론 필요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건 어쨌든 학교와 가정과 마을이 연계가 돼야 되고 이 연계를 맺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챙길까 이런 고민 속에서 했던 지금까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1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학기를 끝내고 여름방학 한 달, 2학기하고 겨울방학 2달. 그러면 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친척집에 가서 일주일 보내고 뭐 해외여행 가고 해외여행 뭐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했다면 지금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물론 그렇게 지원과 체계적으로 혹은 뭐 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런 아이들도 많죠.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이것도 물론 이게 전부 다 학교의 고민은 아니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그중에서 학교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좀 고민해 주는 것도 교사로서 혹은 학부모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기성 어른으로서의 좀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이것도 뭐 시범 단계인데 여름과 겨울에 여기에 나름 계절학기 이름을 붙여서 계절학기라고 해서 물론 뭔가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스포츠 활동한다거나 독서 활동한다거나 하고 노래 활동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꼭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도 있고 마을 사람도 있고 혹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제가 본 모습 중에 우리 학교에 여름 방학 동안에 댄스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댄스 동아리에 5, 6학년 아이들이 1, 2학년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지도교사, 관리교사 한 명 있긴 한데 거의 와가지고 우리 뭐 왔어 인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거예요. 얘기 나누고 활동을 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이 5, 6학년 아이들은 댄스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1, 2학년 아이들은 5,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였죠. 저는 이런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나를 찾고 여가를 즐기고 좀 나의 삶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민주적인 시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우리 전학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학생 공동체에서 학년 학교를 생각하는 그리고 마을을 생각하는 이렇게 좀 더 넓혀가는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햇살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그 학교 나름대로의 이렇게 하기 위한 뭔가의 하나의 플랫폼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되는 건 지금 현재 시대상 학교의 교육에서 요구받는
그게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더 돌이켜보면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학교가 처음에는 학교가 뭐야 이런 생각들 하다가 학교는 이런 곳이야, 혹은 학교는 문화는 이런 곳이야, 학교는 민주적인 곳이야, 우리 학교는 이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환경을 반영하거나 여건을 반영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이고 유지될 수 있도록 뭔가 체계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들은 사실은 되게 긴 시간 동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뭐 3,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당장에 욕심이 나서 뭔가 우리 학교는 다양할 거야, 이런 욕심보다는 차근차근 좀 밟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김용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자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모형 중에 여기에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있고, 이 학생회가 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건 당연히 학교 운영 기본 계획이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이 계획을 세우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학교장이 상급기관에 교육청에 계획서를 내고, 교육청은 이걸 보고 승인을 하고, 이런 체제가 나중에, 혹은 여기에 저는 이제 주황색은 제가 붙인 건데, 여기에도 지역사회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위에서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자체 내에서 뭔가 일을 해낸다고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학교의 자치, 교육 자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19가 남긴 것을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년 2월, 물론 코로나는 2019년 12월이라고 하지만 20년 2월에 생겼고, 우리는 개학을 연기하고 원격 수업을 하고 부분 등교를 하고 3분의 2 등교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 학교가 멈춘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완전 새로운 상황이었고,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게 아주 큰 위기이긴 했지만 다시 좀 뒤집어보면 좀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판단이, 우리 교육 공동체가 내린 판단이 맞냐 안 맞냐 틀릴 수 있죠. 이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당신 결정에 맞았습니다라고 판단해 줬지만, 지금은 누구도 판정해 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판단의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 판단이 되면 존중해 주자. 대신 그 뒤에 그 판단을 옳은 판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만큼 이 판단을 옳게 만드는 게 그 교육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역할도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결정을 내리면 이 학교의 이 결정이 맞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 공동체의 수준이고 그 공동체의 문화고, 그것이 곧 학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황하게 얘기가 좀 길었는데 학교를 운영할 때 혹은 학교를 생각할 때, 향후의 미래 교육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